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61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161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셔야 될 텐데 안녕하실 일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커피를 좀 내리고 있어요. 네, 물론 드립백이지. 드립백으로 해서 지금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이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리뷰했었던 우리 AGF 이제 블렌디라고 하는 이제 드립백 커피입니다. 물론 당연히 배전도는 조금 있는 스타일의 커피였기 때문에 뭐 이런 커피도 때로는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뭐 저라고 그래서 뭐 맨날 스페셜티에 뭐 맨날 산미만 나는 커피만 먹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학원에서도 이제 CT나 풀CT까지도 볶아서 가끔은 무게감이 있는 커피와 또 스모키한 향을 즐기는 아저씨입니다. 물론 제가 대체적으로 밝은 커피와 산미 그리고 깔끔한 클린컵의 커피를 선호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냉면 좋아한다고 맨날 물냉면만 먹을 순 없잖아. 참고로 제가 한 3일을 물냉면만 먹어본 적이 있는데 20대 때 제가 진짜 냉면 엄청 좋아했었어요. 평양냉면이라고 그러면 새벽에도 이제 눈을 뜰 만큼 물론 새벽에 장사하는 데는 없지.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뭐 저한테는 제 아버지는 참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딱히 또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조금은 슬픈 인연인데 어찌됐든 아버지가 저한테는 잘해줬어요. 네. 물론 저한테 큰 데미지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평양냉면을 처음 입문하게 됐는데 처음 평양냉면을 먹게 된 거는 이제 옥천냉면이었습니다. 저기 양평감이 있는 거. 지금도 많은 사람이 호불호가 갈리는 옥천냉면을 시작으로 저에게 중점적으로 평양냉면을 알려주기 시작한 게 한 고등학교 이제 한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요때 아버지가 이제 장충동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장충동 평양냉면을 즐겨 먹였어요. 감사하죠. 그런 아버지 만나서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냉면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이 호의호식하던 한량입니까? 그 정신을 배워 지금도 한량으로 살고 있는 바리스타 이시아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바디감 있는 커피 왜 냉면 얘기를 얘기했냐면 사실 냉면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삼시세끼 냉면만 며칠 먹기 어려워요. 속이 허해집니다. 몸도 냉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따뜻한 거 먹고 싶어 이럴 때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뜨거운 거 먹으면 차가운 거 먹고 싶고 차가운 거 먹으면 또 매운 거 먹고 싶고 매운 거 먹으면 시원한 거 먹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먹보들의 그 순환 패턴 끊임없이 패턴이 순환되죠. 그런 얘기를 한번 얼핏 들린 것은 사람이 커피라는 것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똑같은 스타일만 즐겨 먹진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10번 먹으면 8, 9번은 제가 좋아하는 걸 먹고요. 한두 번은 또 이제 이런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커피 한 잔을 거의 내렸는데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이게 일본 커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피의 이제 진한 느낌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스모크한 뭐 이렇게 탄향입니다. 탄향인데 그 불쾌하게 탄향이 아니라 진짜 이제 훈연향처럼 솔솔 올라오는 그 향, 뭐 불향 이런 것도 직접 불에 태워서 막 불냄새가 센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겨울날 이제 겨울이잖아. 이제 춥지. 이제는 장판에 불을 안 켜면 자기가 어려워.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에어컨 틀고 있던 게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히터 틀고 있어. 참, 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아,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으면 이제 녹음을 해야지.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비록 방구석이지만, 이렇게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먹는 이 삶,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감사해야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걱정 많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아, 재작년인가? 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이 교통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 이제 사고 이후에 바로 입원을 안 하고, 한 2, 3일 있다 입원하려고 했다가, 그, 뇌경색, 네, 이제 뇌 쪽에서 이제 혈관이 터진 거죠? 네. 아, 터졌다고 봐야 되나? 아,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제가 한 서너 달 고생했던 에피소드가 있죠. 뭐, 그때도 느꼈지만, 이 편안한 일상, 뭐, 무료하게 느껴지는 이 일상이, 아,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걸 그때 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심해도 행복해요. 심심한 게 행복한 거야. 아니, 정신없이 일 터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어? 이 일요일 날 그래도 느지막하게 눈 떠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이야. 아, 물론 또 이제 좀 있으면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늘고 있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 한번 그 현황을 좀 볼까요? 지금 제가 다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확진자 현황이 현재 3,928명이 늘었다고 나오네요.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완료가 79.65%. 뭐 비교적 높은 편이죠. 한 7, 80%가 되니까 1차 접종은 82.79%고요. 접종 완료는 79.65%라고 현재 그 현황에 나와 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3,928명, 사망자가 56명. 네, 지금 뭐 커피 팟캐스트에서 이런 왜 개소리 하고 있느냐? 물론 커피 팟캐스트와 확진자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일상에 이제 연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원생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요 실업자가 된 이후에 학원 강의를 1년 정도 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사실 학원생들 중에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한 분 있을까 말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학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제 뭐 이제 학원을 이제 그만두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수업을 듣는 중에 이런 일은 잘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제 자녀도 이제 학원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은 음성이 나와서 저희들은 안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에서죠. 시에서 받아라. 가족들하고 이제 자녀들까지 다 받아라라는 이제 권고문이 와서 어제 이제 확진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난생 처음입니다, 진짜. 사실 지나가면서 이제 확진자는 아니죠. 이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거는 봤었는데, 내가 실제 체험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진짜. 1시간 반이 넘어요. 진짜로. 진짜.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이 검사하는 속도는 빨라. 그 신분 확인하고 그 콧구멍이랑 이제 그 입 안으로 넣는 거 요거까지 해서 한 2분? 뭐 한 2, 3분 내외로 끝나는데 줄 서는 데만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렸고요. 진짜로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제가 거진 9시 15분쯤에 도착을 해서 한 10여 분 기다렸다가 왜냐면 보통 이제 그 진료소마다 뭐 30분에 시작하는 곳이 있고 뭐
9시에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보통 선별진료소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9시 30분에 하더라고요. 그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해주시는데 병원은 유료예요. 병원은 유료라 대부분은 이제 무료로 하는 이 선별진료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보통 하시죠. 저도 갔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렸고요. 거진 이제 기다리는데 거진 2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오전 일찍 가서 그나마 2시간 걸린 거고요. 제가 나올 때쯤 보니까 이 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진자 검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했던 쪽도 길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나 난생 처음 그런 거 봤어. 에버랜드에서의 줄 서는 건 저리 가라야. 와, 진짜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도 많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조만간 어떤 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몸을 사려야 할 때라는 거죠. 그 실제로 코인 시장도 약간 등락폭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안한 심리는 이 다양하게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물 경제 쪽에서 빠르게 나타나죠. 물론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나마 장사가 잘 되셔서 좋아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또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는 걸 봤을 때 조만간 약간의 규제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규제라는 것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조금씩 안 좋은 결과들이 자꾸 나오면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하락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아마 시총이 금요일날이 아마 3,000까지 올라갔다가 2,936포인트로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은 또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 조금은 더 옥죄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확진 검사를 하면서 저도 또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이 또 안 좋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은 해야죠. 네, 그건 그거고 또 백수는 백수의 할 일을 해야지. 커피 괜찮구먼. 자, 오늘의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바이러스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외롭지 말라고 우리 바이러스님이 또 이렇게 달아주셨어.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남대문 커피에 다녀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위치가 아니라 자주 들리는 문구점 옆이었었다는. 거기 옆에 문구점이 있었었나? 응? 그랬었나? 거기가 약간 그 카메라 매장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부터. 왜냐면 제가 뭐야? 깜짝이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웬 슈퍼마리오 벨소리가 나오냐? 요새 벨소리가 바뀌었나? 왜 이러지? 삐종!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슈퍼마리오. 이 외색이 짙어가지고, 애새끼가. 제 상태가 원래 이래요. 네, 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 네, 뭐 얘기해서 또 얘기하고 있지? 남대문 커피, 제가 얘기한 그 남대문 커피 맞는 것 같은데? 거기가 문구점이 있었었나요? 바이러스님?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제가 이 남대문을 상당히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좀
좀 장사했던 사람 같아. 사실 제가 이 남대문 커피와의 추억이 좀 많은 게, 남대문 커피가 아니지. 남대문과 추억이 많은 게, 이 중고등학교 때 여기에 남대문에 회원상가라고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그 신세계백화점 지하 아래쪽에. 여길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드나들었냐? 이때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본 문호 개방이 정식으로 되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복제 비디오 같은 거, 원래 이제 그때 당시 일본에 이제 레이저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만화 영화들 이런 거를 레이저 디스크를 비디오로 복사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일본에 있는 유명한 게임기, 뭐 페미컴, 슈퍼 페미컴, 메가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정식 수입이 되던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현대 슈퍼 컴보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제 대기업이었던 이 현대가 이런 게임기를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 메가 드라이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한 달이 걸러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외관상. 근데 보통은 이제 국내에서 정발됐던 제품을 사는 애들이 많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여의도 토백이들은 이때 이제 일본 정식판을 많이 사갖고 오거나,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 여행이 가능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제 독재 정부 이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죠? 전두환 아저씨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해외 여행이 조금씩은 이제 빗장이 좀 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초반에 일본 여행 같은 데를 다녀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본 여행을 갔죠.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아서 특히나 이 미필자들, 남자애들은 군대 미필자들은 나가기가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뭐 병무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나는 게 보증인이 있어야 돼, 보증인.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크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던 애라 아버지가 이제 보증인을 이제 직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저를 해외에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 이제 만화책이나 게임 이런 거를 들고 와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싸가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야, 야 그때 당시 이제 중학생 때 야 드래곤볼 만화책 신간 나왔냐? 막 이러면 막 갖고 오면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써 있는 책을 보여주면서 애들이 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병신이지, 병신. 완전 병신. 근데 그때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생각에 또 친구들이 우와 해주는 그 맛에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제 이러면서 별거 아닌데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갖고 뭐, 일본은 어떠냐, 뭐 먹는 건 어떠냐, 뭐 가면 뭐 게임기 사와라. 뭐 가면 또 뭐 야한 잡지 사와라. 뭐 남자애들 그렇잖아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런 거밖에 관심 없잖아.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인기가 있던 게 뭐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티헌터, 드래곤볼, 슬램덩크 또 뭐였지? 또 뭐였냐? 그때 당시 이제 인기 많아. 슬램덩크, 드래곤볼, 북두이권. 물론 지금 이제 요즘 세대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본 애니 3대장 그러면 블리치, 나루토, 원피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유행이 지났지. 요새 이제 뭐 원펀맨 뭐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일본 애니가 이제 뭐죠? 그 뭐 요새 그 귀신 잡는 그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생각이 안 나네.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거가 새로 나오듯이 뭐 전 일본 애니를 무조건적으로 숭상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제 청소년기에 이런 일본 문화의 컨텐츠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고 90년대 이제 중후반 넘어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문호 개방을 하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본의 영화, 일본의 음악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애니나 일본 그 영화의 붐이 일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와이 슌지 감독의 뭐 4월의 이야기, 뭐 러브레터, 뭐 등등등등등등 뭐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뭐 이러면서 막 뭐 일본 음악이 또 막
영화 애니메이션이 막 신봉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뭐 그쵸? 뭐 이제 일본 애니에 뭐 사무라이 영화 하면 뭐 수병 위인 풍첩 이런 거 막 좀 잔인하면서도 뭐 남성스러운 영화들, 그러니까 마초니즘이 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컨텐츠들이 상당히 강했죠.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러한 그 문화적 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일본이 색채가 좀 셉니다. 잔인하거나 야하거나 조금은 좀 망상적인 내용들, 좀 약간 좀 아무래도 애니와 드라마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섰었어요. 컨텐츠가. 지금이야 이제 조금 위치가 바뀌었지만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한국의 뭐 음악 이런 컨텐츠의 영향력이 지금은 이제 앞서 역전이 됐지만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대문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핫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인싸가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음악, 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악 중에 조금은 규제가 있었던 뭐 락, 헤비메탈 이런 음반들을 이 회원상가를 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91년도, 92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CD 가격이 2만 원. 그러니까 그때도 2만 원, 만 원, 천 원, 2만 원, 3만 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 30년 뭐야 30년이 아니지? 꽤 옛날이잖아요. 맞죠? 90년대 초반이면 벌써 한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옛날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0년 훌쩍 넘는 그 전만 해도 그 CD 값이 2, 3만 원씩 했어. 그러니까 지금 2, 3만 원과 그때 2, 3만 원 가치가 다르잖아요. 왜냐면 그때 라면 가격이 500원이었거든요. 그 제가 중고등학생 학교 다닐 때 여의도 중학교 앞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대교 상가 지하에 있는 원스낵, 지금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스낵에서 라면 먹으면 원래는 400원, 500원 하던 때예요. 뭐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봐야 1000원이 안 하던 때지. 근데 CD 값이 2, 3만 원이야. 오지게 비쌌던 거지. 당시로서는. 근데 뭐 그래도 부모가 잘 먹고 잘 사니까 2, 3만 원짜리 CD를 푹푹 싸도 뭐 비싸다는 생각을 못 한 거지. 왜냐면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잖아. 경제관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게임기가 한 10여만 원 했습니다.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뭐 거의 한 돈 100만 원 하죠. 뭐 닌텐도 스위치도 살려고 그러면 최소한 40만 원 정도 주듯이. 그러니까 게임기가 지금 그렇게 비싼 만큼 당시에도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기를 쉽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보통 일본의 메가 드라이브나 이제 슈퍼 게임보이, 뭐 그때 당시 이제 PC 엔진,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밀수로 병행 수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따리 상들이 이제 사갖고 와서 그때 당시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 뜰 때예요. 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일명 용파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파리가 있잖아. 중고차 파리, 그리고 폰파리, 그리고 용파리. 이 세 명은 조심해라. 여러분들은 뭐 이 세대가 아니라면 모르겠지. 아무튼 저도 이런 추억의 책갈피를 펼치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용파리한테 사기당했던 이야기. 지금도 생각이 나, 아직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 2000년대 이 초반 무렵에 이제 일본의 이제 소니나 이 파나소닉 이런 이제 워크맨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워크맨. 물론 이제 CD 플레이어가 유행하던 때죠. 왜냐면 90년대 초중반이 워크맨이었고 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은 이제 CD 플레이어가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CD 플레이어를 한 단계 앞서 나가는 MD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MD라는 그 약간 미니 디스크 같이 생긴 거에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 그런 차세대 이런 음악 기구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 MD 살려면 최소한 한 30만 원씩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먹고 산 거지. 그런 거를 사러 갔는데 이 용팔이 자식이 이게 더 좋은 거라며 당시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40만 원짜리를 팔아치운 걸로 기억이 나. 근데 요즘 같으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격 비교하고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정보가 차단돼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걔네들이 이게 좋은 거야라고 그러면 좋은 건가 보다라고 살 수밖에 없어.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를 가면 한 군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고 시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했던 이유는 단골집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그 집에서 이용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나한테 내가 그래도 지네들 물건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그런 나한테 비싼 거 좋은 거라고 팔아먹고서 알고 봤더니 조금은 인기 없는 거. 그러니까 인기 없는 MD를 나한테 비싼 값에 팔아먹은 거야. 그 자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자식아. 뭐 아무튼 이 남대문의 추억이 좀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바이러스님의 댓글 가지고 개소리를 또 거친 네, 미친 거지. 네, 아무튼 이 남대문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참 많은데 2000년대 전에는 사실 뭐 이런 애니메이션 음악 때문에 많이 왔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카메라 때문에 남대문을 많이 왔었습니다. 또 제가 또 한때는 요 작가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작가예요. 사진 작가. 그러니까 저보다 이 카메라에 눈을 일찍 뜬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고등학생 이후부터 이제 디카를 들고 다녔어요. 당시로는 디카가 비쌌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조금 보급이 되면서 많이 이제 싸지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일명 똑딱이라고 그러죠. 이 똑딱이 카메라들이 그도 한 2, 30만 원씩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2, 30만 원이 누구 개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뭐 너무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지금이야 뭐 똑딱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못해도 DSLR급은 들고 다니는데 물론 이제 뭐 미러리스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는 어찌됐든 이 똑딱이가 유행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찍이 똑딱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카메라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카메라에 상당히 심취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파워 블로거 이런 것도 할 만큼 저보다 좀 앞섰어요. 이 사진에서는. 근데 저도 이제 뒤늦게 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사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참 인생관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에 동생이 막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부럽잖아. 그 나도 이제 똑딱이를 하나 산 거야. 얘 가갖고 일명 니콘이라고 하죠. 뭐 미국 애들은 이제 나이콘이라고 합니다만 맞나? 나이콘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케아의 발음도 이제 아이케아 뭐그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니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 친구들 중에 뭐 나이콘 뭐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원어민 발음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는 이제 니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니콘 아니면 캐논 그래서 이제 뭐 캐논이냐 니콘이냐 뭐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똑딱이를 사서 이제 왜냐면 한량이니까 제가 좀 한량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땀 흘려 일하는 걸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군대에서 빼고. 군대도 솔직히 뭐 행정개원이라 육체 일을 안 했지. 그렇다고 제가 뭐 몸이 약골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 이렇게 좀 유도도 하고 운동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 초반만 해도 운동 연락에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일하는 것만큼은 힘쓰는 걸 하고 싶지 않았어. 좀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커피 쪽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이때 사진을 찍으면서 맛집 다니고 이제 뭐 블로그를 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블로그들이 막 웬만한 포털 사이트가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야후, 뭐 다음, 뭐 당시로 이제 엠파스, 네이트 이런 데서 저한테 이제 섭외가 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사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시면 뭐 일정의 소정의 사은품이나 뭐 뭘 드린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올렸지. 그래서 뭐 작가랍시고 작가란 타이틀을 줍니다. 그때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트에서 이제 뭐 그 사진 작가 이런 거를 이제 뭐 나도 작가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사진 올리고 뭐 맛집 리뷰하고 이런 거 올리면 얘네들이 용돈을 줘요. 매달 준 건 아니었고 한 분기별로 2, 3개월에 뭐 한 2, 30만 원씩 줬어요.
그냥 이제 최소한의 이제 사진에 대한 소정료 같은 거죠. 그냥 뭐 그거 타서 또 이제 용돈 쓰고 뭐 이제 그랬던 때가 있는데, 이거를 네이트만 한 게 아니라 뭐 야후에서도 하고 웬만한 그 제과 업체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에서는 다 이 블로그 사업을 했었어요, 한때. 지금이야 잘 안 하지.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외식 사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이제 관심을 눈두게 되다 보니 이 남대문의 이야기가 괜히 또 이렇게 개소리로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바이러스님. 죄송합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남대문 커피 다녀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위치가 아니라 제가 자주 들리는 문구점 옆이었다는. 예전에 소개해주신 방배동 카페 사이로보다는 커피 맛은 훨씬 좋았어요. 중간 맛부터 끝맛이 좋더라고요. 첫 맛, 중간 맛, 끝맛이 다채로웠어요. 그런데 추운 날 길거리에서 마시기엔 좀 힘들어서 후딱 마셨네요. 코로나 때문이라 커피를 들고 문구점에 들어갈 수 없어서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컵 디자인이었어요. 무지컵에 커피 담아주고 그 밖에 민트색 디자인 컵을 담아주니 다른 곳은 디자인이 홀더에 가려지리 가려 가져 가져리는데 가- 바이러스님 오타 때문에 내가 헛소리했어. 어, 가려지는데 이곳은 전부 보여서 좋더라고요. 색이 이뻐서 필통으로 쓰려고 집에 가져왔네요. 저도 이거 이뻐갖고 필통으로 썼는데 와, 약간 통했어. 저 진짜 이거 필통으로 써요. 진짜로. 야, 그 안에다가 이 스텐컵 같은 거를 깔고 이 겉에다가 이 종이컵이 이게 약간 민트색이라 이쁘거든요. 얘네가 컵 디자인이 좀 예쁩니다. 색깔 자체가 좀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커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봤는데 남대문 커피가 이 다음에는 검색이 안 되고 여기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남대문 커피. 지금 남대문 커피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총 세 군데입니다. 여의도 지점, 그리고 남대문 그 본점, 그리고 예전에 그 강서 마곡에 있는 그 메가박스 있는 곳에 총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가봤고요. 이제 다 커피를 한 번씩은 마셔봤는데 다 괜찮았어요. 일단 얘네가 커피 가격을 아직까지는 인상을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기본이 아메리카노가 2,000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렸나 보네? 카페라떼 이거 옛날 거구나. 얘네가 아메리카노가 2,800원인가 그러고 라떼가 3,300원으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게 아직 안 바뀌었다면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볼까요? 맞나? 내가 잘못 봤나? 이거 언제적 글이지? 제 최근에는 안 갔어요. 옛날 거구나. 아무튼 2,000원에서 3,000원대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을 추가로 더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집 커피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옛날에 잠깐 소개했던 방배동 카페 사이로도 괜찮았었는데, 저는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감동을 주는 커피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은 충실했었던 카페로 기억이 납니다. 일단 맛 자체가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 일단 거기 커피 하시는 친구들을 보면 도진컵을 활용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좀 남고요. 그 대표님하고 미팅했던 그 잠깐의 기억이 조금 남은데 좀 디테일한 생각은 잘 없네요. 이렇게 사람이 참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이제 깜빡깜빡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커피 맛이 어땠지? 자, 이렇게 했으면 오늘의 다음 순서 커피 한잔 할까요의 이제 에피소드를 조금은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랑 이제 커피 사연이 있나 보는데 메일이 하나 있긴 한데 한번 얘기를 소개해 볼까요? 일단은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네, 선배님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팀에서 4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배운 현재는 관리자급으로
커피를 접한 커피 초년생입니다. 아니 4년 정도면 뭘 초년생이야?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개인 카페로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두려움도 많이 오고요. 과연 취업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가 생각하기로 지금 제가 진로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배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카페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카페로 제가 진로를 바꿔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앞으로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지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과 컨텐츠 많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내줬다는 게 어디입니까? 사실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저도 남의 팟캐스트에 댓글 달고 사연 보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굳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글을 올려준다거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다라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부터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궁금하다는 거죠. 물론 아마 이런 걸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이 생각해보고 아마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팀에서 지방에서 그것도 꾸준히 일을 해왔다는 걸 보면 일단 참 성실하신 친구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카페도 창업을 하고 싶고 또 이제 개인 카페로 가서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일단은 나이대가 어떤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이 꼰대 뭐 부정적인 얘기 다 감수하고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직에서는 일단 무조건 어리고 이뻐야 됩니다. 뭐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물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이럴 것 같은데 현실이 그래. 진짜야. 이 현실이야. 그냥 일단 이뻐야 돼. 잘생기고 이뻐야 돼. 뭐 나이가 좀 있어도 일단 이쁘면 기본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래. 좀 짜증 나죠. 내가 돈이 많고 그럼 모를까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기본이라도 어리고 이쁘고 그나마 이게 무기가 되는 게 이 서비스직의 한계입니다. 이게 불행히도 이게 한계예요. 일단은 요 비슷한 사례가 저희 학원에 한 명이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월수금 이제 바리스타 2급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새로운 반이 또 이제 계속 개설이 돼요. 그래야 나도 밥은 먹고 살 거고 또 학원에 이제 수강생들이 계속 오니까 개설이 되는데 여기에 수업 들어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20대 한 중후반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20대 한 중반에서 후반 사이였는데 본인이 이제 저한테 소개해 주기로는 이제 할리스에서 부지점장으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최근에 개설된 반이 다 20대 반입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보통은 20대 친구들만 이루어진 반이 개설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와요. 사실 이런 학원에.
특히나 이런 직업훈련 학원에는 생각보다 이제 연령대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젊은 20대 친구들이 많이 안 오는데, 이번에 온 반이 이제 9명이거든요, 클래스가. 보통 이제 제가 하는 학원이 10명이 이제 만땅이에요, 만땅. 그러니까 만석이죠. 10명이 이제 제한입니다. 10명 제한인데, 최소한 이제 6명 이상이 돼야 이제 클래스가 개설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8명이 다 20대고요. 한 친구가 30대, 한 분이 이제 50대. 그러니까 거진 20, 30대가 8할 이상이죠. 네, 그 30대 분도 이제 그나마 이제 연령이 좀 젊은 친구인데, 다, 거진 다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남성이 한두 명 있어요. 근데 다 23세, 25세, 26세, 뭐 28세. 다 이렇게 어려요. 물론 20대 중반도 어린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도 좀 젊은 친구죠. 가장 일을 많이 할 때.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이 친구들이 다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대요. 난 그 부분이 일단 조금 충격이었어. 물론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는데 착실하게 잘 다니던 회사들을 다 때려치웠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들었던 거는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취업 시장 자체가 좀 얼어 있나? 이런 조금 편견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이번에 수업을 듣는 8명에서 8명 정도에 된 친구들이 얘기가, 자기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금방 때려친대요. 물론 이제, 그 표준을 볼 수 있는 평균치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왜냐면 표본 수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일단 그 친구들 얘기면 이래요. 이 8명의 친구들 얘기는, 자기도 이제 하기 싫어서 나왔다. 근데 취업이 안 된다라기보단 내 입맛에 맞는 직장이 잘 없다. 그러다 보니 대체적으로는 이제 알바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짧게 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가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종이 아닌다거나 환경이 조금 안 좋다 보니 회사를 오래 못 다니거나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양질의 직장이 자리가 없어서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말도 좀 설득력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자리가 없어서 취직이 안 된다기보단 이 친구들이 원하는 급여, 원하는 어떤 편의적인 환경이 안 맞으니까 애들이 취업을 안 하고 알바를 한대요. 그러면 알바만 하면 소득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한테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설득력이 있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태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직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요즘 세대로 갈수록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기업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에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고 좋은 환경의 일자리는 잘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일본이 그랬죠. 그러니까 프리타족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얽매이고 고정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기보단 짧게 그냥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일하다가 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 일하면 뭐 한 보름 쉬고, 뭐 한 달 일해서 돈 번 걸로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런 세태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딱히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아마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친구는 아닐 것 같아. 그래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4년간 착실하게 일했다라는 얘기는 좀 착한 친구 것 같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곳이 그렇게 복지가 좋고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면 많이 시켰지, 뭐 일을 시킨 만큼 페이를 더 많이 준다든가
뭔가 이 친구의 비전을 생각하는 경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그러니까 돈만 밝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선이고 아이들을 뭔가 성장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 친구를 이용해서 그냥 좀 싼 값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수익 사업을 하는데 하나 밑거름이 되게끔 하는 방향성이 더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런 데서 고민을 해서 내가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커리어나 실력을 쌓기 위해 개인 카페를 가려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은 일단은 천천히 면접을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딱 때려쳤는데 물론 이제 퇴직금도 받으시겠죠. 근데 본인이 때려치면 퇴직금은 나오는데 실업급여가 안 나오잖아.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잘릴 수는 없는 거고 참 어렵죠. 실업급여도 좀 받으면서 좀 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영악하다 생각되신다면 일단은 일을 하시다가 면접을 보면서 개인 카페의 자리들을 좀 알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카페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자동화나 기본적으로 시스템들이 간편화가 잘 돼 있어서 지금 할리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 머신기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리스 본사 직영에서 일했던 친구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으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그라인더 운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에스프레소 나오는 자동 머신기를 운영해갖고 스티밍도 자기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팀 치려고 그러면 그냥 스팀기에다가 올려놓고 스팀 밸브만 열면 사실 스팀도 사람이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 스팀 그 바닥 트레이에다가 놓고서 스팀 봉만 위치 조절해가지고 그냥 스팀 노즐만 열면 분사시키면 알아서 스티밍 돼요. 옛날에 많이 그렇게도 일을 했었어요. 바쁠 때 손이 없거나 그러면.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기나 이런 거를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수동은 더더군다나.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인 카페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 좀 시설도 괜찮고, 한마디로 조금은 이제 스페셜티 시장에 발맞춰서 괜찮은 시설과 조금은 그래도 역량 있는 제대로 된 커피를 구현할 수 있는 카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카페를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근무 환경도 보고 장비도 보는 안목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 좀 카페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동네나 이제 로컬 중에 괜찮다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카페들을 눈여겨봤다가 그런 곳에 취업을 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때려치고 나와서 아무데고 일하고 일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왜냐면 요새 워낙에 문제가 있는 카페들도 많아서 그래도 착실하게 1, 2년 정도는 개인 카페에서 또 배우면서 커리어를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했다고 그래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은 쳐주는데 특히나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는 또 이제 장비를 사용했던 어떤 경력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역량 같은 걸 요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도 하죠. 면접할 때. 스티밍도 해봐라, 에스프레소도 내봐라, 뭐 라떼아트도 해봐라 다 하고 또 요새는 또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을 한 2, 3개월씩은 놓고 하다 보니까 좀 기업들이 사람을 좀 선별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에 좀 걸맞춰서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저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연을 준 친구가 그래도 20대 중후반에 있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개인 카페나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카페 쪽에 취업을 해보기를 추천드리고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꿋꿋하게 일하면 보통 이제 본사로 올라가긴 합니다. 이제 평가 자체가 좋으면 본사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나 이런 형태로 스카웃은 해가는데 자기가 있는 프랜차이즈가 어떤 기업이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향력이 좀 강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본사로 올라가는 게 낫죠. 그래야 좀 역량도 넓히고 시장도 넓히고, 그래도 이제 본사에서 내가 본사 관리직 슈퍼바이저를 한다든가 본사에서 개발팀에 있었다 이러면은 나중에 다른 본사로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돼요. 특히 슈퍼바이저 경력자들은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스카웃을 해가거나 그 채용할 때 그런 걸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타 회사의 이제 슈퍼바이저 출신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잡코리아 이런 데 보시면 슈퍼바이저 공고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사에서 일하는 게 꼭 좋느냐? 좋진 않죠. 왜냐면 보통 본사 슈퍼바이저들이 일이 많고 급여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스트레스도 많고 착취는 되는데 배우는 건 많아요. 배우는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역량과 보는 눈이 다르죠. 왜냐면 슈퍼바이저를 하게 되면 매장을 보는 상권을 보는 눈 이런 것도 생기고, 매장을 관리하는 어떤 뭐 시스템적인 패턴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매장 하나를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여러 개의 매장을 또 관리해보는 역량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뭐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탄탄한 회사고 규모가 있으면 조금 더 일을 해서 본사로 올라온다든가, 그러니까 점장에서 슈퍼바이저 아니면 관리나 뭐 개발팀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좀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 스페셜티 전문 카페들, 개인 카페 중에서도 조금 로컬로 조금 안정적인 기반을 닦은 카페들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커피 시장을 좀 두드려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 말에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 부족한 조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상담을 해주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기보단 그냥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방향성을 조금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실제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 앞가림은 내가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기운 내시고,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박막내 할머니가 젊은 친구들이여 도전하라, 공부하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저는 그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항상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사고를 좀 많이 쳐서 그렇지 최근에도 또 하나의 도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연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